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아니면 차 한 잔 하면서 함께 하시겠어요?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드 상암. 오늘은 중장년층의 초미의 관심사죠. 노후 대비에 대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1세대 노후 설계 전문가십니다. 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회의 강창희 대표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1세대 노후 설계 전문가다. 뭐 이런 정말 그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계시는데 네. 아니 근데 뭐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저술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그럼 우리 강 대표님은 평소에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본인을? 뭐 그 100세 시대의 노후 설계에 대해서 뭐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그런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정말 그 당시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로는 참 정말 그 선각자이신데 맞아요. 그때는 노후나 뭐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접근하신 분들이 정말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뭐 간접적인 경험이랄까요. 네. 그 젊은 시절에 한 8년 정도 일본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우리보다 20년 30년 그 고령사에 앞서가는 그 사회를 미리 본 거가 좀 영향을 줬고요. 또 제가 이제 2000년 초에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자산운용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그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다들 그냥 운용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 반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 교육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미국에서 이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투자를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돈 벌라고 하지요. 네. 근데 미국에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은 네. 노후 대비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투자가 되고 일찍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생 설계와 자산 설계를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 노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마침 저희가 오늘 여는 말에서 어제 한참 뉴스가 됐던 그 인생 지각 인생인가요? 네. 지각 인생이죠. 요즘. 그 70대의 취업률이 전체 30%를 넘었다는 뉴스가 어제 막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년 장년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도 좀 일찍부터 네. 이런 자산 설계를 잘 해왔다면 네. 조금은 더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뭐 이렇게 돈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은요. 저는 그 우선 그동안 자산 말씀대로 자산 설계를 잘못해서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니까 일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네. 그 돈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네. 뭐 부부의 화목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70대 후반인데 이 뭔가 역할이 없으면은 굉장히 공허하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역할을 갖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돈 때문이 아니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뭔가 그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하여튼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시구나. 근데 많은 저서가 우리 강 대표님께 있으신데 그 중에서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아주 이 책도 제목 자체가 아주 저희들한테 좀 서늘하게 와닿습니다. 저희 뭐 사실 저희 이제 둘 다 50 좀 넘었는데 한참 넘었는데 저희는 그러면 이제 뭐 좀 늦었나요? 아니면 뭐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출판사에서 이게 나이대별로 책 쓰는 게 유행이 돼서 그렇게 된 거지. 제목을 그렇게 뽑았다. 저는 그 50 이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적어도 50부터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50부터 계획 세워서 하게 되면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0에서 60 가는 사이에는 이게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구조조정, 자산의 구조조정. 가계 부채가 많은 분은 빚 갚는 노력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네. 우리나라는 이게 퇴직하고 나면 남은 게 집 한 채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맞추는 노력.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이라는데 그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가 모자라서도 그렇지만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뭔가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사회 봉사 활동이든 네. 뭐 일을 갖는 그 준비를 하는 거가 50대 시작되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질문거리가 막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네. 자, 오늘
이 노후 은퇴 후의 삶, 노후 예.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예.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예. 고민 있으신 분들 강창희 대표님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 열어두겠습니다. 샵 0945번입니다. 그 강 대표님 보시기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으로 보면은 예. 노후 대비 수준이 뭐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뭐 OECD 대비해서 뭐 선진국 수준이라도 좋고 아니면은 경험하신 각국의 비교도 좋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우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보면은 이제 노후 대비 자산 관리 면에서 본다면은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인데요. 네.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 자산이 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 통계청 자료 네. 보니까. 네. 근데 거기에 가계 부채가 평균 1억 정도 돼요. 그럼 마이너스 예, 1억 하면 빼면은 5억 정도, 5억 5억 정도 남는데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5억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3천이에요. 그렇지. 7천 남잖아요. 그러니까 7천으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네. 그러니까 7천만 원 갖고 뭐 주식 투자해서 튀겨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이웃나라 일본의 이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을 보니까 우리도 만약 그렇게 되면 있는 것 집안채인데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저는 우리나라 7, 80% 분들이 대부분 노후 자금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란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자라니까 억울할 건 없다. 네, 지금부터 준비하면 평균이다. 된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저 말씀 중에 제가 질문하려고 딱 메모를 해놓은 게 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이게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가장 건강한 선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뭐 젊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퇴직을 앞두면은 나이가 60쯤 된 나이가 되면 갖고 있는 가계자산의 부동산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반반. 예. 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7, 80%, 6, 70%가 금융자산이고 부동산은 한 뭐 30%, 40%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랑 반대네요. 어머나. 반대죠. 네, 반대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 재산이 골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부동산은 뭐 화장실 팔아서 살 수도 없고 건너방 팔아서 살 수도 없고 그러네요. 부동산은 재산은 재산이지만 예. 생활에 도움은 안 되거든요. 이른바 부의 착시 현상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계속 앞으로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네. 일본과 같이 집값 하락 현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면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그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강 대표님께서는 노후를 망치는 건 결국 세 가지 착각 때문이라는 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착각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요. 네. 이렇게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럽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인생에 여든 이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은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아파서 올 수도 있고 예. 사고로 올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렇죠. 저도 노모가 몇 년 전에 92세에 돌아가셨는데 네. 이렇게 한 3, 4년 아프셨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런 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우리 그 뭡니까 과소비 그러는데 사실 중남미 이태리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식한테 돈 퍼붓는 건 1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에 걸리면은 몇 억의 노후 자금이 있어도 큰 의미가 없다. 예. 강 대표님은 자녀 리스크를 강조하던데 그럼 아까 네. 말씀 주신 50대와 지금 연결되는데 네. 사실 50대는 계속 아직도 자기의 돈을 계속 투자하고 또 투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많아도 네. 실질적으로 돈은 더 소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자립교육을 시키는 게 과외공부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예. 자녀가 자립을 못하고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자식한테 돈 퍼붓고 노년에 고생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예.
그럼 어떻게 그럼 자식에게 구체적으로 그럼 저희가 뭐 예. 수학 교육 시키듯이 불러가지고 너 예. 주식 이거 하고 너 부동산 이거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개 그 어머니들이 주로 자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그 어머니들이 시간표 짜가지고 애들 그 과육부 뺑뺑이 돌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수동적으로 외우는 건 잘하는데 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AI 시대는 그렇죠. 직업 사라지죠. 그래가지고요. 이 오스포드 대학의 마틴 스쿨의 고용의 미래라는 자료를 보니까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내가 있는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그 딴 회사에 취직해서 살 수 있는 걸 이렇게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생각하는 능력, 이렇게 대처하는 능력을 그렇죠. 키우는 게 중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 이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예, 자기의 예. 소득 구조에 예. 맞춰서 예. 적응하는 능력을 예. 키워야 근데 많은 분들이 영어 수학 말고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거의 가르치죠. 교육을 안 시키거든요. 공부만 잘하면 돼. 예. 나중에 공부 잘하면 그건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가르치죠. 그거는 네. 성인이 돼서는 어렵고 네. 젊을 때 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을 안 해. 젊을 때 애들 과외 공부 시키지 자리 교육을 안 시키거든요. 그게 결국 자녀 예. 리스크가 된다. 그렇죠. 아니 뭐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기 대학을 가도 부모가 개입하고 소개팅을 해도 부모가 나가고 결혼을 해도 집을 마련해 주거나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해요. 헬리콥터 맘이라는 신조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에는 행위의 자립, 자기 머물러 있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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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회사에서 보면 누가 뭔 일하면 못 믿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서 한번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 자녀를 두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아. 그리고 그렇죠. 의식의 자립. 네.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한데 의식의 자립.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자립인데요. 다들 경제적 자립하면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예. 네. 절약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어릴 때 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이네요. 예,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예. 나중에 인생에서 체화가 되는 거지 네. 갑자기 이게 뭐 조기교육, 속성교육 하듯이 하면 안 네. 된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40대가 되면은 건강 리스크하고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면 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니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부부가 어디 가서 자녀 교육 그다음에 자녀 결혼 문제 이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그 자녀 리스크 관리 자녀 그런 문제를 잘 해야지 노후가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자기 노후도 망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 대표님 그럼 죄송하지만 예. 자녀 리스크 겪으셨나요? 저도요. 그 이제 제가 좀 영어를 못해서 직장 생활에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셨다는 네.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이 MBA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좀 보냈는데요. 네. 네. 직장을 관두고 갔다가 왔는데 그때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애먹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괜찮은 직업을 찾아가지고 하고 네. 있는데 예. 처음에는 자녀 리스크 남 얘기가 아니고 내가 걸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걱정을 했죠. 예.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뭐 앞서 저희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노인 빈곤율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녀 리스크에 이어서 노인 빈곤율이 예.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노인 빈곤율이 OECD 뭡니까 가입국에서 1위라는 거는 맞는 거고 네. 그런데 약간은 과장됐다고 그럴까요? 네. 아, 예를 그래요? 들어서 우리가 이제 2인 가족을 줄을 딱 세우면 네. 딱 중위소득 네. 그게 얼마냐면 348만 원이거든요. 2인 가족의 이인 가족. 중위소득이 그러니까, 딱 평균이네. 예, 2인 예, 가족 예. 평균이. 그러니까 174만 원 정도가 그 중위소득인데 네. 그거의 절반이 178만 원이죠. 네. 네. 그 절반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같이 170만 원인데 시골에서 17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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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지방 다르고 서울 다르고 네. 그다음에 그게 재산이 없더라도 선진국 같으면 이 노후 생활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돼 있으면은 또 재산이 네. 없더라도 문제가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돈이 없더라도 네. 이 일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꼭 지금 현재 뭡니까 갖고 있는 그 자산이 얼마니까 노인 빈곤율이다 이거 넣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연금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이 다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은 10억짜리 집이 있어도 거기서 월세 받는 게 없으면은 노인 빈곤층에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돈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외국 안 사람들이 수익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노인 빈곤층에 넣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주택연금에 가입해 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짜리 주택이면요. 한 1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그 10억짜리 얼마짜리 주택이면요? 50만 원 아니 5억짜리 5억짜리 주택. 주택. 5억짜리 주택이면 한 달에 120만 한 달에 원. 120만 원 정도 받으니까 네. 그 과감하게 주택 연금에 가입하면은 이 노인 빈곤층에서 벗어나. 빠지는 네. 네. 근데 그걸 그래서- 가입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자식한테 집 한 채 줘야 줄까 뭐 되니까. 이런 물려줘야 것도 있고. 되니까. 우리나라는 집에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근데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의미가 없고 70살이거든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시 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화요일 코너 살롱드 상암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의 강창희 대표를 모시고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 강 대표님 제가 그 강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생각났던 게 강 대표님께서는 이제 스스로의 노후도 중요하지만 부부들 같은 경우 네, 네. 싱글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싱글의 네, 삶.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지금 65세 이상 인구 중 노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5분 중에 1분이 혼자 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그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노후는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혼자 살게 되면은 둘이 살 때보다도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어떻게 살 건지 더 중요한 거는 한 70대 후반 80대가 되면은 이제 몸이 불편해지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돌봄 시설이 필요한데 네. 어느 시설에 가서 돌봄을 받을지 또 누가 도와줘야 될지 네.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그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혼자 살게 되면 외롭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에서 네.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젊을 때부터 혼자 살더라도 그러니까 노후 돈 있잖아요. 네. 네. 그 문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아프게 될 때 그 비용을 또 준비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대형 고층 아파트에 혼자 사는 문제 이런 거 네. 특히 고독사 이런 게 네, 많잖아요. 아. 이제 그런 문제를 노후에는 이제 또 혼자나 둘이 살 때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본에서 보면은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회복 네. 운동.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3대가 할아버지 아들 네. 손자가 한 건물 또는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게 되면 아. 세제 혜택을 준대요. 어머. 아, 그래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군요. 그거 네. 좋다. 그리고 또 이제 노인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하고 또는 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공유 경제, 그룹 리빙 이런 게 또 아, 예, 제가 어디서 한번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도 저 신림동 이런 데 보면은 혼자 사는 분들이 모여 사는 집이 네, 네, 네. 있다고 맞아요. 텔레비에 네.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문제도 생각할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아.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죠. 아니 맞습니다. 저도 예. 작년에 이제 그 장인어른을 떠나보냈는데 네. 장모님 혼자 남으셔가지고 네. 지금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네. 걸 제가 봤어요. 잠깐 네. 동안에. 그래서 맞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강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좀 동의가 되네요. 그러면 네. 대형 고층 아파트는 별로라고 하셨으니까 네. 소형 저층 아파트나 이런 데로 옮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혼자 되거나 둘이만 남았을 때는 네.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네. 18평에서 20평짜리에 아. 병원 가깝고 네. 문화시설 가깝고 왜냐하면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데 네.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사실 청소하기 그 젊은 힘들어요. 시절에 상관- 조그만 데 사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위급 사태가 오더라도 네. 앰뷸런스가 와서 그렇죠. 이게 하는데 네. 굉장히 어려움이 아, 많거든요. 그렇구나. 결국 젊을 지금 때는 상관없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강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그 싱글의 삶을 노후 준비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압축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가 네.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그렇죠. 상황에 대한 비용 문제를 어떻게 준비할 그렇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그 일본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 노후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좀 아직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이 계획을 미리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 나이쯤 되면은 다들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네. 저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좀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미리미리 간접 경험으로 깨닫고 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네. 제가 이제 2000년 초에 일본에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은퇴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걸 제가 많이 사서 이제 읽어봤는데요. 뭐 거기 돈 문제 무슨 문제 다 했는데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도 할 소일거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좀 그때 그 책 읽은 덕분에 좀 퇴직한 뒤에도 뭔 일을 할까 이걸 미리미리 준비한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결국 지금 뭐 그 우리 강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노후 준비의 또 핵심은 자산 관리 또 네. 자산 규모를 불리는 건데 네. 그 좀 결국 이제 금융 쪽에 또 오래 계셨고 금융자산 해보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 특히나 이제 세계 금융자산은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눠서 담아라 말씀하시는데 무슨 주머니입니까 그게? 우선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 예금 통장에 돈 넣어놨다가 네. 네. 뭐 주가 오른다고 그러면 그걸 꺼내 가지고 이제 주식을 주식 사고. 사다가 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손해 보고 아이 나쁜 남들 그러고는 다시 또 깨서 여기 예금에 넣었다가 다시 넣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주머니를 세 개를 준비하는데 네. 첫째는 생계형 주머니. 생계형 네. 필요한 돈, 꼭 단기 필요한 안내에 돈. 쓸 돈, 네. 몇 개월 이내에 쓸 생활비, 네. 애들 학비 같은 거는 생계형 주머니에 넣는데 생계형 주머니에 넣는 돈은 대개 예금처럼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네. 있는 그걸 그렇죠. 네. 예금 상품, 네, 네. 저축 상품이라고 저축 합니다. 상품. 저축 네. 주머니라고 그러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노후 대비로 꼭 필요한 주머니가 뭐냐면은 주식이나 펀드 같은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를 차곡차곡 이렇게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그 주머니가 적립식 생계형 펀드 같은. 주머니예요. 그 아. 대표적인 게 네.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퇴직연금, 네. 국민연금 네.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원칙을 지켜서 모아가는 거거든요. 조금씩 네. 조금씩 계속 모아나가는 자산 형성 네. 주머니라고 네. 합니다. 네. 그거는 투자 상품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생계형 주머니와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주머니는 필수 주머니 필수고, 있어야 네. 되고 그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가 뭐냐면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그래서 그 시황 정보 듣고 사타 팔았다 단기 단타 매매할 수 있는 뭐 이런 단기. 것들. 네. 근데 이 단기로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네. 확률이 50대 50이라는 거예요. 네. 꼭 돈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뭐냐면 그거는 그냥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저는 일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해요. 네. 근데 제 아내는 이제 고수업을 좋아하니까 그걸 제가 꼭 어느 한도 이내에서 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분은 거의 없고 네. 그러니까 예금 주머니, 생계형 주머니와 주머니하고? 이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가장 핵심적인 예, 예. 장기적인 거는 예, 빼놓고 자산형 주머니는 거의 없고. 네.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 주머니는 오히려 그냥 그건 반반이니까 확률이 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오락하는 네. 기분으로 네. 그냥 깨먹어도 인생의 금이 가질 정도로 한 10% 이내 갖고 있는 돈에 아니면 아무리 많아도 20% 이내에.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퇴직하신 노인분들이 심심하니까 약간 그 돈을 떼서 그걸로 좋은 정보 듣고 샀다가 대박 터지면 폼나게 쓰고 깨먹으면 아이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트레이딩 주머니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거의 거기에 비율이 높죠. 확률이. 다들 자기들은 그거를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자산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산 관리가 아니다. 아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단타를 하면은 다른 걸 못 한다고 들었어요. 그 온통 신경이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단타는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어느 연구원에 발표한 자료 보니까 1년 동안 주식을 사고 파는 걸 68번을 샀다 팔았다 한대요. 아이고야. 그러면 거의 네. 일주일에 2번씩 하거든요. 네. 그러면 꿈에도 나타나요. 이러다가 그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휴식 그렇죠. 잘못하면 잘려요. 저런. 네. 그래서 일에서 실패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이 가장 중요한 금융 상품이거든요. 월급 나오죠. 그렇죠. 보너스 가장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게 그 원천이고 연금되죠. 근본인데. 네. 직장인은 사대보. 일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네. 68번을 샀다 팔았다 하면 그거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일을 사실 우리 애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죠. 아, 네. 그러면 뭐 예.
사실 여태 말했는데 못 들었냐라고 되물으실지도 모르지만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서 그 소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이렇게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금융자산은 이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 상품과 그다음에 책임져 주는 저축 상품 네. 그 비중을 맞춰야 되고 어느 네. 정도로 그다음에 맞추는 게 좋은가요? 예, 근데 예. 뭐냐면 그거는 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네. 매달 쓸 거 이거 빼고 남은 돈은 투자 상품에 넣어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투자 상품 중에서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공격적인 상품과 네. 좀 안정적인 상품이 있거든요. 수익이 좀 덜 나야 예, 돼요. 네. 근데 이제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은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그러니까 제가 70대니까 네. 100에서 70 빼면 30 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투자 상품의 비중을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을 30% 정도 해야 네. 되고 30대인 사람은 젊으니까 70% 70% 정도 해야 되고 괜찮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투자 상품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요. 네. 투자 상품을 하게 되면 투자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펀드를 많이 직장인들은 펀드를 하는 게 좋은데 그 펀드를 고르는 방법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금융 상품을 고르는 방법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다음에 주셨잖아요.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고 네.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또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걸 식별하는 방법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야, 이게 좀 우리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꾸 가요. 우리가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면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노력은 하지만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원칙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결국 이제 노후 준비 열쇠는 3종 연금뿐. 네. 3종 연금뿐. 네. 정확하게 좀 말씀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진국 하면은 네.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준비된 나라가 선진국인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독일 노인분들에게 네. 매달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 연금입니다. 연금. 이렇게 네. 대답하는 분이 한 70-80% 돼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그렇죠. 출신하고 아주 일부 주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립연금. 29%밖에 안 돼요.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냐. 1980년도만 해도 자녀의 도움이 72%. 그렇죠. 자녀 부양이. 사실 더 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12% 줄었어요. 자녀의 도움이. 아, 그래요. 아마 2, 3년 후에 다시 조사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미국 같은 경우는 0.7%, 일본은 1.9%, 네. 독일은 0.3%.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야. 그래서 뭐냐 예.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네.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가입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로 모자라니까 개인연금 얼마씩. 그래서 그 세 가지. 그 삼종 국민연금, 연금이.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거를 1층, 2층, 3층이라고 해서 3층 연금이라고 하죠. 3층 연금. 그러니까 3층 연금으로 선진국처럼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거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어떡하냐.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집이든지 고향의 땅 네. 그 과감하게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서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네. 산이 있는 분은 산지연금 이걸 부동산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최소 생활비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노후가 약간 품위 유지를 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어떤 분은 이제 네. 그래도 자식한테 집안채는 줘야 되지 않냐고 그러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네. 그 사람 70살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아우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노후 설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라. 가장 네.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노후에 우리가 3대 불안을 첫째가 돈이고 네. 둘째가 건강, 건강. 셋째가 외로움. 외로움. 네. 돈, 건강, 외로움이 돈, 건강, 3대 외로움. 불안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아니면 그걸 겸한 활동이든 네.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꼭. 예, 저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거 네. 평생 현역이다. 아. 이 말을 꼭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돈과 건강과 외로움을 예. 함께 다 극복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는 그렇죠. 그게 소일거리. 그렇죠. 그게 무슨 뭐 예. 어떤 일이든 돈이 네. 되는 일이든 돈이든 봉사든. 사회공헌 의미 있는 활동이든. 일이든. 네네.
아이고. 네. 그렇구나. 아, 다행히 시간이 약간 더 남았어요. 예.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뭐 나만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대부분의 70~80% 분들이 다 이렇게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게 네.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맞게 네. 우선 전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일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얼마 소일거리 좀 벌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살롱드 상암 오늘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는 내용은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을 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오늘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